안녕하세요. 2018년도 운동부하검사 기출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는요, 문제가 정말 고난이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뉘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에 개요 준비, 수행, 결과 해석까지 보기로 나온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의 운동부하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트레드밀 검사에서 손잡이를 잡고 검사가 수행되면 운동 능력을 예측하는데 정확성이 감소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일단 안전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은 평형성화, 이번에도 바로 나오는데요. 근신경 협응력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드밀 검사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시력 손상 및 체중 부하 운동에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트레드밀 검사보다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이용한 검사가 권장된다. 그래서 이건 맞는 게 되겠죠. 3번, 트레드밀을 이용한 검사에서 운동 강도의 조절은 경사보다 속도 위주로 증가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이게 반대인 거죠. 경사를 높여주고 속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번, 운동부와 심전도 반응은 젊은이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의 진단 시 민감도가 낮고 특이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젊은이들 민감도는 50%, 그 다음에 특이도는 80%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민감도는 84%, 특이도는 70%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자 위험 분류 기준에서 중위험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1번, 안정시 구출률이 50% 이상인 사람입니다. 구출률이 뭐냐면은 쉬운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출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이것은 1회에 심박출량 나누기 확장기에 좌심실 용량을 이렇게 나누기 한 것으로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0% 미만일 경우에는 고위험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40에서 49%일 때는 중, 50% 이상인 사람은 저위험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여기에 지금 50% 이상은 저위험이기 때문에 중위험군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운동부하 검사에서 복합성 심실 부정맥이 없는 사람 역시 저위험군이고요. 합병증이 없는 심근경색증이 있거나 혹은 혈관 형형수를 받은 사람도 저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운동부하 검사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무증상 허혈을 보인 사람, 2mm 미만의 ST 분절 하강이 중강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외워줘야 분류를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ACSM에 따른 질환별 운동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운동 검사 시기는 오후가 권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은요, 이렇게 뭐 오전에서부터 저녁까지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는 좀 컨디션이 괜찮은 오전이 권장이 됩니다. 암 환자의 증상 제한 및 최대 운동 부하 검사 시 의사의 감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 환자들은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근거는 없다고 ACSM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말초동맥 질환자는 운동검사를 마친 후 누운 상태로 한 15분 이상 정도는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천식 환자의 운동검사에서 동맥혈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이면 절대적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말이 틀리고 상대적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4번 보기에서 운동부하 검사 시 상대적 중단 기준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 중단 기준을 묻는 문제는요 99%가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왔었고요. 그래서 외우면 풀 수 있고요, 못 외우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단 기준, 상대적 중단 기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부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시보다 수축기 혈압이 10 이상 낮아지며 허혈성 심질환의 다른 징후가 동반되지 않을 때 상대적 지침이다. 2번 과도한 ST 분절 하강 얼마나 2mm 이상 수평 또는 하향 ST 분절 하강 혹은 현저한 축 이동 같은 ST 분절이나 QRS파의 변화입니다. 3번 다변성의 심실기회 수축 3중 심실기회 수축, 상심실성 빈맥, 심장 차단, 섬액성 부정맥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심실성 빈맥과는 다른 부정맥, 피로, 호흡, 천명, 하지 경련 혹은 파행, 좌심실 빈맥으로부터 구분될 수 없는 좌각 차단이나 심실 내 전도 지연의 발생, 그다음에 흉통의 증가, 고혈압 반응인데요. 는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250에서 115 이 숫자 기억하셔서 얘는 상대적 중단 기준에 속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토대로 기역, 니은, 번이 속하는 거 알 수 있었고요. 나머지 3개는 절대적 중단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김모 씨는 67세고요. 외래 환자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정기적인 체력 검사와 예후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턴 프로토콜을 이용한 운동부하 검사 시행 중 3단계에서 메스꺼움과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여서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심전도를 출력하였다. 심전도는 이제 뒤에서 나오고요.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심박수는 대략 120회로 동성 리듬이다. 이건 심전도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운동부하 검사의 상대적 중단 기준에 해당한다. 이분이 메스꺼움과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를 했어요. 흉통과 관련이 되어서 상대적 중단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심근의 허혈을 의미한다. 이것도 심전도를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한다고 되었는데요. 이 에피네프린이 뭐냐? 교감신경 흥분작용 호르몬으로 심장을 자극하고 기관지 및 대뇌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해서 검사를 중단했으면은 이 약물을 투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심전도를 볼지 몰라도 이 약물에 대한 이해만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심박수로 이 사람이 120회의 동성 리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박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겁니다. 300, 150, 100 방법인데요. R 가장 이 뾰족한 부분 R 지점과 이 R 지점 사이를 한 칸씩 갈 때마다 300, 150, 100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00, 150, 100 이런 식으로 가서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은 120에서 한 130 정도 사이에 같은 리듬을 갖고 있는 심박수를 갖고 있다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ST 분절의 하강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심근 허혈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기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운동부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입니다. 최대하 운동부하 검사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환자에게 합병증이 없으면 발병 직후 24시간 안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4시간이면은 너무 빠르죠. 3에서 6주 사이에 시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직후 합병증이 없으면 5일 이후 증상 제한 운동부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8매치 이상의 높은 강도에 도달해 있는 의미 있는 허혈성 ST 분절 하강이 있다면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8매치 이상이면은 운동 능력이 좋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예후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매치 이하의 기능적 능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5매치 이하면은 낮은 운동 기능을 뜻합니다. 다음 표의 운동부하 검사 프로토콜은인데요. 이 부분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수정된 브루스 프로토콜의 모습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요. 1.7의 속도로 같이 유지를 하고요. 그래서 경사도를 조금씩 올리는 이런 패턴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프로토콜은 다 외워주시면은 다음 연도에나 뭐 계속 나올 문제들이니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부하 검사에서 심혈관 질환의 민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감도는 허혈성 심혈관 질환자를 양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비율을 의미를 한다. 이 뜻은 내가 병이 있는데 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는 비율을 말을 합니다. 운동부하 검사 심전도의 민감도는 혈관 조형술로 최소 한 개의 혈관에서 70% 이상 협착이 발견된 것을 근거로 합니다. 4번 좌심실 비대, 좌각 차단, 조기 흥분 증후군 등에서 나타나는 ST 분절의 변화는 해석이 어렵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3번 베타 차단제, 질산염, 칼슘 채널 차단제는 민감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약물들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요.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해서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근 수축력과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는 약물이에요. 질산염은 급성 협심증에 사용된 약물이고요.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과 심장 근육을 수축하는 데 필요한 칼슘의 이동을 막아서 결론적으로 심장 박동 속도와 심장 박동력을 줄여주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의 공통점은요. 심장 요구를 감소시키거나 심장 허혈을 줄이는 약물로 검사의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낮추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운동 부하 검사가 불가능한 환자들은 약물 부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심박수를 상승시켜 심근산소 요구량의 증가로 심근벽의 운동장애를 파악할 수 있는 약물로 옳은 것은인데요. 예, 약물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 연도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부타민은요, 심장 박동의 출력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쓰는 교감신경 흥분제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디피리다몰은 심장약으로 사용이 되고요. 건강한 심장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더 좋은 산소화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은 심박 급속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박동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약물이고요. 아스피린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해열 소염 진통제이자 혈전 예방 약입니다. 답은 도부타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전과 일부 부정맥에 사용되는 치료제 중에 QT 간격의 감소, ST 분절 하강의 심전도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또 뭔가 약물이 나오네요. 그 전에 이제 QT 간격은 뭐냐? 심실의 탈분급과 재분급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심장이 수축을 하고 다시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부정맥 또는 실신, 급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ST 분절의 하강이 뜻하는 것은 질환으로는 발작성 협심증, 그다음에 심장, 속막 및 심근경색, 또 강심제의 영양, 저칼륨증이 있는데요. 답은 강심제가 되겠습니다.